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학원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문이과 통합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 교과부에서도 별로 발표를 안 해주고 문이과 통합이 도대체 어떻게 가는지 이런 것들을 발표를 안 해주고 그래서 대단히 이렇게 궁금한데 도대체 문이과 통합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궁금하셨을 것 같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이 강의를 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확실한 정보를 제가 100% 다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교과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발표를 한 거는 아닌데 지금까지 나온 교과부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의 99% 정도는 이 정도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좀 확신이 들어서 오늘 이 강의를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얘기는 전체적으로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부터 해당되는 문이과 통합 과정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좀 가질 것인가, 입시에서도 어떻게 변화를 가질 거고, 학교는 어떻게 변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는 아무래도 문이과 통합 얘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나라 입시 구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전제가 돼야지 제 얘기가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그냥 우리나라 입시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주로 입시 구조도 문이과 통합과 관련된 입시 구조의 흐름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이과 통합에 대한 그런 본질이 뭐냐, 지금 왜 이런 것들을 시행하려고 하냐, 현 시점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분당 지역에서 이 문이과 통합이 이제 올 텐데 분당 지역에서는 어떤 준비들을 하는 게 좋을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지금 오신 어머님들이 대부분이 제 예측으로는 중학교 2학년, 1학년 아니면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어머님들이 주이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손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어머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으시네요. 중1이요. 중1. 중1도 많아요. 초6. 초5. 앞서가시면 초4. 어쨌든 대부분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어머님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도표 나오고 이러면 사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천천히 설명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는 얘기일 수 있는데 대학 선발 방식에 대해서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 어떤 학생을 뽑고 싶어 하나요? 똑똑한 학생. 이죠?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대학은 그런 것 같아요. 대학은 학생을 뽑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하냐 그러면 다른 게 아니라 학업 역량이 되는 학생을 1차적으로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무조건 학업 역량이 되는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비교과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선발 과정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학업 역량이 되는 아이. 우리 학교에 와서 얘가 그 학업을 쫓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대학의 선발 기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게. 그래서 대학에서 보통 어머님들 다 아시는 얘기인데 뽑는 방법은 수시하고 정시 이렇게 있어요. 현재 수시가 7이고 정시가 3이라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수시가 7이고 정시가 3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수시가 7만큼 왜 뽑죠, 대학에서? 왜 수시를 7이나 하는 숫자로 그러니까 7대 3의 비율로 뽑는데 왜 수시를 7이 이렇게 많이 뽑을까요, 이렇게?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죠? 예? 정부 정책 아닌가요? 정부 정책.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정부 정책이라도 대학에서도 이해관계가 맞아야지 정부 정책을 따를 거 아니에요. 만약에
대학에서 아무리 뭐 정부에서 막 이렇게 그 돈 같은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금전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압력을 가해도 실제 대학에서 이해관계가 너무 상충되면 안 쫓아가죠. 반발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학에서 수시를 7로 뽑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를? 학생들을. 그러니까 좋은 학생들을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수시를 7로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에 붙으면 아무리 정시에 수능 시험을 잘 봐도 무조건 그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뽑아놓으면 좋은 학생들이 도망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대학들이 다 수시를 7로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리 선점하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뭐 서울대는 서울대 나름대로, 연대는 연대 나름대로, 고대, 뭐 그 밑에 쭉 대학들도 다 뭐 경희대, 뭐 모든 대학들이 그러니까 도망가기 전에 미리 좋은 학생들을 선점하겠다. 뭐 이것이 실질적으로 수시입니다. 본질은 그거예요. 그러면 수시로 뽑는 게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것도 아마 어머님들이 익히 많이 들어서 다 아는 얘기입니다.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논술,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특기자, 뭐 이런 것들로 이렇게 4가지 크게 이 4가지 부류로 수시에서 선발을 해요. 수시로 선발을 하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신문이나 이런 데서 계속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게 수시가 뭐 7 또는 뭐 앞으로 우리 중학교 2학년 이후 세대는 뭐 8까지 간다 뭐 이런 식의 막 엄포를 놓으면서 앞으로의 시대는 수시 전형이 중요하고 수시 전형이 중요하니까 학교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잘해야 된다. 학교 생활을 못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신이죠. 내신을 따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앞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기는 틀린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학교 선생님들은 특히 그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그죠? 왜냐하면 학교 생활이 아이들이 이게 정상화돼야 되니까 학교에서 막 엎어져 자고 학교 선생님들을 무시하고 이런 행동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학교에서는 계속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전형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저도 그냥 개인적으로는 학교가 어쨌든 이게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현재 수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이죠. 그죠? 학생부 교과전형. 그래서 이제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학교에서 내신 성적을 받지 못하면 대학은 그러니까 어쨌든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힘들 거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뜯어서 저는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분당 지역의 학부모님들이라면 지금 요 상황을 좀 뜯어서 봐야 된다. 지금 이 수치는요, 전국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뽑은 수치가 아니고요.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 그러니까 홍익대까지, 중경외시, 그 다음에 건동홍, 그 다음에 뭐 이화여대, 숙명여대, 여기까지 15개 대학만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지금 표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수시가 70%인데 뽑는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그 중에서 5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전형이 12%를 차지하는데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보면 입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이렇게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종합이고 뭐고 교과가 뭐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전형은 말 그대로 정교권 아이들이 집어넣는 전형입니다. 내신 성적이 아주 우수해야 돼요. 이게 학생부 교과전형이에요. 왜 여기서는 내신 성적이 아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전형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학생부 교과전형의 가장 대표적인 전형은 각 학교마다 앞에 교과라는 얘기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학생부 교과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교과전형입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라는 얘기가 없이 어떻게 붙어 있냐면 지역균형 이렇게 뽑는 전형이 지역균형 선발이라는 게 학생부 교과전형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균형이라는 것은 전국의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전교권 아이들을 추천받아서 뽑는 전형이거든요. 절대적으로 이것은 내신 성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냐면 그거보다는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교 1, 2등은 아니지만 전교 한 10여 등, 뭐 10몇 등 정도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교 50등, 60등 이렇게 넘어가면 힘듭니다. 이 전형 못 써요.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교 어쨌든 뭐 한 10위권 정도 전후되는 그런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을 때 이 전형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아주 전교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 성적에 있어서는 좀 상위권, 대략 등급으로 얘기하면 2등급 이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2를 벗어나면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쉽지 않아요. 어느 대학이건 간에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 기준으로 해서 봐서도 2등급이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좀 힘듭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그러면 요 전형을 합해보면 이걸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걸 합해보면 대략 한 60% 정도 돼요. 그죠? 근데 60%인데 이 60%는 70% 내에 60%이기 때문에 실제 곱하기 여기다가 7 곱하기 6 하면 대략 한 40% 정도죠. 전체 모집 정원의 40% 정도를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로 뽑는다는 거예요. 전체 퍼센트로 보면. 근데 문제는 분당 지역 같은 데서는 이 전형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그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분당 지역은 상층이 두껍기 때문에 아이들 내신 등급 자체가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전교 1등으로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때는 전교 1등급을 맞았다가 어느 때는 3등급을 맞았다가 어느 때는 2등급을 맞았다가 이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평균 등급을 내보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진짜 전교권 아이들만 쓰게 되게요.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왜냐하면 이 전형 자체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내신 성적이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지원을 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요새 학생부 종합, 그러니까 이게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입학사정관들이 여러 가지 학생들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선발을 한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교과가 아니에요. 교과입니다. 학업 역량이에요.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 입학사정관 전형의 초창기에는 비교과 영역들 있죠. 뭐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비중들을 이렇게 차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학사정관 전형이 안착 단계에 와 있으면서 대학에서도 학생들을 볼 줄 알아요. 아, 이 학생이 뭐 비교과 이런 것들로 포장된 게 아니라 실제로 얘가 학업 역량이 있는 아이구나. 아, 평상시에 자기 진로를 위해서 노력하는 아이구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 정도 됐어요. 그래서 실제 이 전형으로 분당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아이들은 극히 상위권 아이들입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대학을 낮춰서 쓰면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절대로 대학을 낮춰서 쓰지 않습니다. 왜? 아, 내가 재수를 하는 한이 있어도 정시로 가지? 이런 생각을 해요. 때문에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실제적으로 수시에서의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를 뜯어놓고 보면 실제 여기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그지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실제. 그러면 이 비율로 보면 이 정시의 수능 부분이 이게 현실입니다. 정시의 수능 부분이 30%죠. 전체 모집 정원의 30%인데 수시에서 학생들을 뽑지 못하면 이 학생들이 2월이 됩니다. 정시로. 그래서 대략 그냥 평균적으로 이러한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봐도 한 6대 4 정도 됩니다. 인원이 이렇게 넘어가요. 정시로. 대표적으로 수시 인원을 잘 충원하지 않는 대학 중에 대표적인 대학이 연세대학입니다. 연세대학은 수시로 억지로 뽑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정시로 봐도 그만한 아이들은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대학도 그렇고 성균관대도 잘 안 뽑아요. 이렇게 막 억지로 막 수시에서 떨어진 아이들을 추가 모집해가지고 막 충원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냥 충원 안 해버리면 다 정시로 인원이 넘어가서 정시에서 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시하고 정시의 비율은 현실적으로는 6대 4 정도 됩니다. 15개 그 대학 기준으로 보면. 특히 중하위권, 한 중위권 대학들이죠. 한 시립대나 경희대나 중앙대 쪽으로 넘어가면 실제적으로 정시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뭐 한 6대 4보다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정시 쪽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수시와 정시 이 부분의 비율을 봤을 때
그냥 수시로 많이 뽑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전형마다 보면 그래도 여기가 제일 큰 전형입니다. 실제 거의 이거랑 맞먹는 전형이죠. 아까 이게 40%잖아요. 두 개로 보면 40%니까 실제 여기 전형은 그냥 단일한 전형이잖아요. 그걸로 보면 이걸 하나하나의 전형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물론 이 범위에 속한 아이들은 그러니까 아주 상위권 아이들이죠. 정교권 아이들은 여기에서도 기회가 있고 여기서도 기회가 있죠. 두 번의 기회가 있을 수 있으나 대다수의 상위권을 제외한 나머지 아이들은 실제 여기는 다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넣어봐야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어디를 쓰냐면 여기를 쓰는 거예요. 논술을 쓰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제 논술을 씁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그래도 더 낮춰서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를 쓰기는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뭐를 쓰냐면 논술로 뭐 연대나 고대나 뭐 한양대나 성균관대나 이런 데를 그냥 밀어넣고 논술 뭐 수시로 논술로 가고 나머지 안 되면 내가 정시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현실이죠. 구조 자체가. 현재 입시 구조는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입시 구조는.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어떤 구간에서 특히 이제 저학년 어머님들 생각에는 이게 뭐 수시의 시대니까 이게 뭐 모든 게 이제 막 수시로 이렇게 모든 게 이렇게 막 그 준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도 어떤 아이들 보면 학업 성적은 막 2등급대예요. 2등급하고 3등급 사이 정도 되는데 동아리 활동을 거의 뭐 완전히 막 공부보다 더 우선시하면서 봉사활동을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 다소 좀 안타깝습니다. 인성적으로는 좋을 수는 있는데 물론 좋아서 하는 거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입시적 관점에서 보면 제가 저거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학생부 종합 때문에 하는 건데 저걸 써먹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써먹을 수가 있을까? 나중에 되면 다 논술 쓸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하거든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약간 그러니까 제가 뭐 봉사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을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비교육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런 거죠.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수업을 빼먹어가면서 꼭 봉사활동을 가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리고 막 그것 때문에 밤을 꼬박 새가지고 그 다음날 엎어져 자고 그런 거 있잖아요. 동아리 활동 막 발표하고 이러니까 막 밤새도록 뭐 새벽 2, 3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그 다음날 학교에서 퍼 자요. 비몽사몽거리고 저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 얘기를 왜 제가 얘기를 하냐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문이과 통합과정하고 연결이 돼요. 교과부의 방침이. 왜냐하면 지금 교과부 쪽에서 가장 미는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문이과 통합전형을 이해해야지만이 올바로 이해하시게 되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말씀을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전형하고는 다르게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 성적으로만 쫙 뽑는 거거든요. 진짜로.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이 웬만큼 되고 그 다음에 기타 학생의 어떤 학업 역량을 더 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여기 보면 누구를 뽑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은 올 1등급입니다.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모든 어떠한 뭐 이게 수학이건 뭐건 모두 1등급이에요. 어떠한 한 예입니다. 1등급이에요. 그런데 점수를 보면 89, 88, 91, 87, 94 이렇게 된 걸로 봐서 그냥 입학사정관들이 추정하기는 얘가 1등급 커트라인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뭐죠? 이렇게 끝으로 해서 1등급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근데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 학교 시험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죠? 학교 시험이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 점수만 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성적에는 중학교 같지 않게 평균 점수 나오고 표준 편차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원점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갖다가 데이터에다 넣어보면 얘가 상위 몇 % 정도의 ING가 나옵니다. 그걸로도 봐요. 그걸로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특기 사항을 좀 보죠. 그 다음에 읽어봐요. 얘는 성실하고 차분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아주 성실한 학생이죠. 하라는 대로 잘 열심히 하는 학생이긴 하지만 수상 실적 보면 대략적으로 어쨌든 뭐 잘하는 아이죠. 뭐 장려상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근데 뭐 밑에 아이를 보면 밑에 아이는 2등급이 2개입니다. 그죠? 1학년 1학기 때도 2등급이었고 3학년 1학기 때도 2등급이고 나머지는 1등급인데요. 점수를 보면 1등급을 맞을 때는 확실하게 찍습니다. 그죠? 100점, 99점 이렇게 찍어요. 그죠? 물론 이제 이것도 한번 넣어보겠죠. 표준 점수로 환산해서 집어넣어 볼 겁니다. 보고 그 다음에 세부 특기 사항에 보면 과목에 대해서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 논리적이고 이해력이 타의 추정을 불허하며 아주 우수한 학생이다라는 얘기죠. 학업 역량이. 그 다음에 거기에 수상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뭐 최우 수상 이렇게 돼 있죠. 당연히 이 학생 뽑죠. 예전에는 점수로 자르다 보니까 0.5점이라도 높으면 합격이 됐고 아니면 떨어지고 이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뽑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뭐 이렇게 학생을 선발하는 부분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런 것들이 입학사정관 전형이에요. 입학사정관들이 이렇게 내면들을 보는 거죠. 이 학생의.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봐요. 그 학생이 선택한 과목들도 봅니다. 선택한 과목. 예를 들어서 과학 같은 데 보면 과학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투 과목은 좀 웬만하면 잘 안 하고 투 과목 있죠. 뭐 과학 투 이게 좀 어려운 거거든요. 원 과목 위주로 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듣거나 아니면 분명히 자기는 공대를 쓰는 아이인데 뭐 예를 들어서 물리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물리 안 하고 뭐 생물이나 뭐 지구과학이나 뭐 이런 쪽을 이렇게 듣는 학생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죠.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얘가 진짜 과연 진로에 대해서 노력하는 학생인가 이런 식의 판단을 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이제 입학 사정관 전형의 특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대략적으로 아까 제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 합격하려면 정교권 아이들이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대부분이 1등급 초반입니다. 보세요. 서울대, 서울대는 뭐 거의 1.17, 자연계가 그래요. 자연계가. 지역균형은 1.17입니다. 1.17 정도의 내신 등급을, 평균 등급을 받으려면 거의 그냥 계속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전교 1등짜리들입니다. 이 아이들. 뭐 연대도 꽤 높습니다. 높고요. 뭐 나머지 대학들도 실제 이게 교과 전형 아니에요. 이거 교과 전형이 아니라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종합 전형에 있어서 교과 전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고등학교가 1700개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1700개가 있으니까 거기에 5명만 잡아도 5명, 문이과 합해서 5명만 잡아도 거의 뭐 10,000명에 가까운 인원이에요. 실제. 그렇잖아요. 10,000명에 가까운 인원입니다. 10,000명이면 서울대, 연대, 고대 그거 다 합해도 벌써 뭐 10,000명 정도 되거든요. 서울대, 연대, 고대 다 합해서. 실제 그래서 여기 요 등급을 보면 뭐 문과는 훨씬 더 높습니다. 이과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과는 종합 전형을 집어넣으려면 2등급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붙는 걸 못 봤어요. 진짜 특별한 어떤 스펙을 가진 아이를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 고등학교 대상으로 해서 내신 평균 등급이 2등급이 넘어가는 아이들이 어디 써가지고 붙는 경우들을 거의 못 봤습니다. 실제. 그리고 문과 같은 경우는 보통 1.7 이내 정도 돼야 되는 것 같아요. 1.7. 2 넘어가면 안 되고 1등급 대 아이들이에요. 1등급. 그러니까 둘 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물론 종합전형에 2등급 넘어가는 아이들도 쓰기는 해요. 쓰라고 합니다. 수시에서. 근데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쓸 수야 있죠. 쓸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교과 공부를 하면서 비교과 활동을 그렇게 막 열심히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입학사정관들이 그거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특이 이력이 아니고서는 거의 그냥 일반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일단 내신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얘기가 되니까. 요것도 그냥 보시면 내신 이것도 그냥 참고 자료입니다. 1.21 정도 되는 학생의 평균 등급과 1.95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세요. 평균 등급이 1.21인 학생은 이게 전교 2등인 학생인데 1등급이 26개, 교과목 35개 중에서 2등급이 9개예요. 그러니까 2등급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이 1등급이죠. 이런 아이들 정도 되면 한 1.21 정도 되고요. 근데 여기 1.95, 그러니까 2등급 언저리에 있는 아이들 한번 보세요. 이 학생 보면 35개 교과목에서 1등급은 7개, 2등급 14개, 3등급 13개, 그죠? 그러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신 등급 볼 거 아니에요. 내신 등급 보면 한 요 정도 되는 아이를 과연 뽑겠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왜? 전국에 얼마나 그 지방에 가면요. 이 정도 아이들 셌어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제가 그냥 이거 뭐 우스갯소리로 제 후배가 전화가 왔어요. 딸내미 때문에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한테 연락이 와서 문과 아이들하고요. 수원에 살아요. 수원에 사는데 그냥 수원이니까 뭐 분당하고 이렇게 그다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지역은 아니잖아요. 깡식으로는 아닌데. 아니 그렇잖아요. 도시잖아요 거기. 근데 어쨌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 거예요. 교대를 쓰고 싶대요. 교대를 수시로 쓰고 싶대요. 정시는 절대로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쨌든 얘는 교대를 가고 싶은데 교대는 높잖아요. 그래서 그럼 수시로 가려면 거기는 내신이 꽤 돼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래 자기 딸이 학교에서 전교 한 2등 정도는 한대요.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교 2등 정도 한대요. 전교 2등 정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 2등 하면 그래서 근데 최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최저. 원래 이제 그 교대 같은 데는 그 내신 성적으로 일단 하더라도 최저 등급이 있어요. 최저 등급. 근데 최저 등급이 높지도 않아요. 뭐 2개 합해서 뭐 6, 이런 거예요. 그럼 3등급 정도 되면 붙는 거예요. 최저로. 수능 시험 봐서.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데 수능 최저 등급이 3등급 정도면 붙는 거예요. 춘천이나 이런 쪽 이렇게 서울교대 빼고요. 서울교대는 너무 높아서 거기는 최저 등급을 맞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전교 2등인 학생이 수능 시험 보면 3, 4등급을 깐다는 거잖아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우리 분당 지역에 사는 어머님들로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는 내신 성적이 내신 평균 등급 내보면 얼마 정도 나와 그랬더니 한 1.4 정도 나온대요. 근데 수능 시험 보면 3, 4, 그러니까 3, 4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최저가 너무 높은 데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아이가. 그러니까 만약에 분당 지역에 이 정도 되면요. 분당에서도 예를 들면 낙생고등학교 학생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정교권 아이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애들이 셌다는 거죠. 지방에 보면. 입학사정관 전형은 다시 말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런 교육 특구에는 그다지 유리한 전형이 아닙니다.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유리한 기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거는 진짜로 좀 약간 지방 낙후된 이러한 지역 도시들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죠. 그럼 이사 가야 되냐? 광주로 이사 가야 되냐?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이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광주로 가야지, 광주로. 광주로 여기 가까우니까, 분당과 가까우니까 학원은 대충 분당을 이용하고 광주로 이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좀 더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입시구조 얘기했잖아요. 입시구조 얘기했을 때,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 주변에도 한번 물어보세요. 주변 수시로 붙은 아이들이 많던가요? 정시로 붙은 아이들이 많던가요? 분당에. 정시가 훨씬 많을걸요? 그럴 거예요. 자, 그래서 입학사정관 중심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장에서 이제 문이과 통합을 바라봐야 된다. 이게 제 얘기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장에서 문이과 통합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문이과 통합 전형은 뭐냐? 이게 이겁니다. 저는 문이과 통합 전형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뭘까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선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택.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 전형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선택이다. 선택이다. 선택. 누가 선택하냐? 학생이 선택하는 겁니다. 뭐를? 교과목을. 이게 핵심이에요. 학생이 교과목을 선택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이제 조사를 하죠. 너 문과 갈 거야? 이과 갈 거야? 저 문과 갈 건데요. 그러면 이제 2학년 때부터는 너는 이 문과 수업만 들어야 돼 이런 거죠. 이과를 전향하려고 하면 이과에서 TO가 나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바꿔. 잘 안 바꿔주죠. 아니면 뭐 너 그냥 여기서 문과에서 하다가 너 진짜로 이과 가고 싶으면 하다가 수능을 그렇게 준비해 너 혼자. 뭐 이 정도예요. 그렇잖아요. 너 혼자 해야지 뭐 학원 다녀서 배워서 너 수능을 그렇게 봐. 그럼 뭐 그런 건 다 허용이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시 말해서 문이과 통합 전형 이전에는 이게 공급자 중심 교육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는 수요자 중심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문이과 통합 전형의 가장 본질적인 그 추진 이유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어머님들 생각하기에는 일부, 특히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이런 생각이에요. 문이과 통합은 문과 학생이나 이과 학생,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문과 학생들이 보면, 좀 이과적 성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기초교육이 안 돼 있고, 이과 학생들은 문과적 성향이 전혀 안 돼서 이런 것들을 좀 바란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문이과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더 발전시켜서 그렇게 되면 수학도 문과하고 이과하고 똑같이 배우니까 그렇잖아요. 똑같이 배우니까 이과 학생들도 굳이 수학을 너무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아주 여기까지 가시는 어머님들도 계시는데 다 틀린 생각이죠. 그게 아니라 문이과 통합의 본질은 선택이고 과목 선택을 학생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지금 서울에 시범학교들이 운영 중에 있고요. 그것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쉽게 그냥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학생이 이제 아침 8시에 돼서 아침밥 먹고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조회를 하잖아요. 학생이 왔는지 안 했는지 출석 체크를 하고 조회를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의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교실을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대학처럼. 좋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대학처럼 되면 이 교육 과정이 그러면 실행되지 못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학은 중간에 공강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걸 선택하다 보면 중간에 공강이 생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가 공강이 생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공강이 생기면 안 되는 게 가장 큰 딜레마였죠. 그래서 시범학교들을 운영한 거예요. 시간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짠다고 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 저도 처음 보는 거라. 그런데 분명한 건 여기 개설 시간대가 뭐가 있는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막 선택을 하게 하는가 봐요. 학생들이. 그러면 시간표가 완성이 되나 봐요. 엑셀로. 이걸 하나씩 여기서 뭘 선택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 시간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가 이걸 이게 뭘까 연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취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울 지역은 2018년도부터 이거를 보급을 한다고 해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는 해가 2018년도잖아요. 2018년도 1학년 때는 이런 복잡한 시간표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시간은 다 공통교과예요. 그래서 시간표가 그때는 다 똑같으니까 그 유예 기간을 거쳐서 2학년 때부터 이렇게 이제 선택 과목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요게 지금 선택형 교육과정에 대한 지금 프로그램이에요. 지금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년 학생 어머님들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선택하는 과목인데 여기 공통 과목 있죠? 여기 쭉 나와 있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뭐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요거는 1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1학년 때. 1학년 때 다 배우겠죠. 이렇게 1학년 과정이 수능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현재도 안 들어가니까 이때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문이과 통합이 그냥 문과하고 이과를 합해서 나누기 2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입학사정관 전형, 다시 말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맞게, 그죠? 어쨌든 지금 현재 교과부나 이런 쪽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맞게 어쨌든 이걸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그것들을 계속 어쨌든 안착시키려고 하는 게 현재 교과부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통교과 부분들은 1학년 때 당연히 하는 거고요. 당연히 하고 2학년 때부터는 여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걸 선택하는데 달라진 점은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경제학과가 문과예요, 이과예요? 문과죠. 경제학과는 수학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과이기 때문에 수학을 그렇게 더 깊이 있게 안 했죠. 문과까지만 하면 됐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경제학과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해요? 좀 더 이과 수학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 미적, 그러니까 보통 여기가 수2, 여기 수학 2가 여기에 문과 미적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경제학과를 간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선택을 하겠죠. 교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거라는 거죠. 수능 시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왜? 입학사정관들이 볼 거 아니에요. 얘가 경제학과를 가려고 했네. 근데 수학은 어디까지 공부했나? 그랬더니 여기까지만 했어. 얘가 수투만. 얘가 뭐 그냥 그러면 뭐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색안경을 끼고 얘는 뭐 경제학과를 굳이 이렇게 가려고 했던 애는 아니고 어떻게 점수 맞춰서 학생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맞춘 아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는 뭐 공학자가 되고 싶다 이런 식의 취지를 갖고 있는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예를 들면 당연히 수학은 여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거 다 봐야 되겠죠. 이거 다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과학을 한번 보세요. 과학을 보면 이렇게 일반 선택 과목에 다 원만 배치해놨어요. 물리, 뭐 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원만 선택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물리 가면서 여기까지만 들어요. 아이가 물리 원만 들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진짜로 좋은 아이들은 이렇게 듣겠죠. 만약에 자기가 공대를 가겠다 그러면 화학이나 생물이나 지구과학은 다 안 듣고요. 여기 물리 1 듣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물리 2를 듣겠죠. 나머지는 안 들어도 돼요, 아이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진로에 맞게 정확하게 교과목을 선정해서 들을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만약에 뭐 식품영양학과, 자기가 이제 식품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을 전공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뭐 교과목은 화학 위주로 뭐 좀 듣는다든가, 그죠? 화학이나 그 다음에 오히려 뭐 영어 쪽도 좀 이렇게 좀 더 뭐 실용영어 쪽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더 듣는다든가, 하여튼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이 진로 선택의 부분에 대해서도 더 좀 생각을 해본다든가, 뭐 이런 식의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문이과가 허물어지는 거죠. 학생이 선택하게 되니까 자기 진로에 맞게 그냥 학생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과를 하는 순간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거를 다 배웠던 거잖아요. 진로에 상관없이.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 진로에 맞게 교과목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이과 통합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예. 충분한 어떤 뭐 과목이라든지 뭐 진로 자기가 이제 택하고자 하는 그 진로 직업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지식이 좀 충분을 해야. 물론 그렇겠죠. 예, 그렇겠죠. 물론 그래서 이게 첫 시행이잖아요. 시행착오가 있겠죠.
뭐 처음부터 이게 완벽하게 되리라는 학교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개선하는 것 자체에 제한적인 어떤 게 있을 겁니다. 학교마다 있겠죠. 분명히 어떤 학교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요. 어떤 학교는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향은 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방향은 이 방향이다. 문이과 통합에서 지금 추구하려고 하는 방향은 이거다. 예. 과목은 수능이 안 나온다고 하시죠? 예.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예. 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아, 그 수능 시험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있으실 텐데 제가 안 나올 거다라고 단언을 했는데 이 단언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 안 나올 것 같다는 거고요. 발표는 내년에 발표를 합니다. 수능이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내년에 발표를 해요. 왜? 3년 예고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년에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제가 추측을 해보면 여기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왜? 현재도 안 들어가니까. 그리고 왜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얘기를 하냐면 어쨌거나 지금 교과부나 교육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수능의 병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수능은 이제 뭐 이렇게 수능은 더 이상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아니다 등등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능을 자격고사화 시키려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근데 계속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뭐 기본적으로 물수능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물수능을 추구하는데 이제 문제를 잘못 내가지고 이제 어느 때는 불수능이 되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러는 형국인데 기본적으로 교과부 방침은 수능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해요. 가능한 한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쨌든 틀로 학생들을 수시로 이렇게 뽑아나가는 이러한 그 방식이 옳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 이것에 대한 수능이 그러면 없어질 거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수능은 없애기가 어려울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을 못 없애는 이유는 재수생들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업 공부할 수 있는 어떤 자유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때 팽팽히 놀았던 학생도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진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좋은 대학에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그 통로 자체가 완전히 봉쇄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아이들이 이게 한번 재수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으로 확 막아버리면 실제 아이들이 그 다음 선택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어떠한 그 구조 있죠. 구조. 뭐 아까 뜻이 7대3 지금 현재 교과부에서 주장하는 8대2 얘네들 때문에 8대2 정도 될 거다라고도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수능 부분이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제도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뽑는 인원들도 어쨌든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교과부에선 이 수능에 대해서는 물론 발표는 하겠지만 여기에 막 공을 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걸 굳이 이걸 막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어떤 자격 기준 현재처럼 자격 기준 정도로 수능을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고 자세한 건 내년에 발표하겠지만 제 예측은 여기 있죠. 일반 선택에서 수능이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한번 교과목 보세요. 수학 같은 경우에 보면 문과 아이들이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보통 3개 정도를 봐요. 현재도 그렇거든요. 3개 정도를 보는데 문과가 이렇게 보겠죠. 수원, 수투, 확률 통계. 이렇게 볼 것 같고요. 이건 뭐 확정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3개를 보거든요. 통상 수능에서는. 그러면 이과는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 그리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탐구 영역도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뭐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뭐 한국 지리, 세계 지리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보겠죠. 뭐 이 중에서 뭐 2개 선택해서 보게 하든 현행처럼. 그리고 다만 이과 학생들이 과학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투가 하나도 없어요. 현행은 투를 반드시 보게 돼 있었잖아요.
보게 돼 있잖아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꼭 봐야지 서울대를 지망할 수 있거든요. 그게 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연대는 현재 연대 같은 경우는 툴을 그렇게 고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툴을 고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만 2개를 봐도 자기 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요. 서울대만 지금 툴을 반드시 봐야 된다. 수능에서 유일하게 툴을 고집하는 학교는 서울대 하나인데 이번 수능에서 아마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기 이 일반 선택 과정 이 부분이 아마 수능 과목으로 편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 진로 선택 부분은 수능으로 보기가 좀 쉽지도 않고요. 굉장히 복잡해져서 여기는 좀 건드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수학의 입장에서 보면 기하 벡터가 빠지는 거죠. 기하 쪽이 빠집니다. 뭐 벡터까지 빠진다 우리 하여튼 기하 쪽이 빠져나가는 약간 현행하고는 좀 달라요. 아직까지 교과서가 정확히 나온 게 아니어서 좀 그런데 내용은 뭐 그렇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대로 그냥 보지 않을까. 그리고 수학은 그냥 현행처럼 문과, 이과 나눠서 시험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이과 통합의 본질은 수능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주장은 겁니다. 문이과 통합의 본질은 수능에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했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쨌든 완결편 이것이 문이과 통합전형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자, 그러면 물 한 잔 제가 먹고 해도 되죠? 잠깐만 물 한 잔 먹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요 분당 지역에서 분당 지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이게 문이과 통합 전형이 어떻게 가냐 이게 중요한 것도 물론 있지만 뭘 준비해야 되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분당 지역에서 이사 가야 되냐, 아니면 뭐 남아서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지방으로 이사 가야 될 거냐, 이제 뭐 이걸 결정을 해야 되니까 볼 필요가 있죠. 현재 이제 수시 전형이 대세라고 하니까 분당 지역에서 수시 전형에서 퍼센트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A하고 C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제가 여기서 분리했던 A하고 C하고의 차이점은 A 고교는 그 정도급 학교들 있잖아요. 뭐 낙생이나, 그러니까 선호학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그 고등학교 썼을 때 가장 선호하는 학교 있잖아요. 집어넣는 학교고, 여기는 그냥 선호하는 학교에서 떨어졌을 때 밀려서 가는 학교 있죠. 이렇게. 예? 이제 그런 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게 수시에서만 보는 거예요. 다른 비중이 아니라 수시 전형에서. 그러니까 수시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여기까지가 뭐 대부분이죠. 어학특기 쪽은 뭐 크게 비중이 차지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까지 보면, 분당 지역은 A 고등학교건 C 고등학교건 간에 학생부 교과나 종합보다는 논술이 압도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내신 성적이 그러니까 좋을 수가 없어요. 막 그 상층이 두꺼워서 지네들끼리 치고받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자사고들 있죠, 자사고. 자사고 애들 그 내신 성적은 거의 무슨 진짜 걸레예요, 아이들이. 그냥 뭐 너덜너덜합니다. 실제 거의 전교권 아이들의 내신 등급이 1등급 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보통 간혹가다 나오는 아이들이 있긴 한데 거의 뭐 1등급 후반이거나 아니면 2등급 초반이에요. 전교권 아이가. 자사고에서 전교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서로 이렇게 전교 1등하고 1등급을 서로 이제 뭐 뺏고 하여튼 뭐 이런 관계가 되니까 내신 성적이 좋을 수가 없죠. 분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선호 학교들에 있어서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들어가는 비율은 굉장히 작죠. 14%뿐이 안 돼요. 대부분은 다 논술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논술로 가고 있는 거죠. 보면. 수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수시하고 또 정시하고 이 주요 대학을 비교해보면 정시 비율이 훨씬 높은 거죠. 이 지역은. 이 지역은 정시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하여튼 논술의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런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분당 지역에서 실제 좋은 대학을 보내시려면 그러니까 심화학습 부분 있잖아요. 심화학습 부분. 깊이 있게 시켜야 된다는 거죠. 아이를 공부를 좀 깊이 있게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위권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한 뭐 1학년, 2학년 때 수학, 뭐 영어 이런 건 기본적으로 하고요. 이과 가려고 하면 과학도 하죠. 과학 시키죠. 그래서 올림피아드 이런 거 시켜요. 경시대회 이런 데 내보내죠. 중학교 때. 상대적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고등학교 때보다는 경시대회나 이런 데 내보내서 고등학교 선행을 막 시키죠. 그래서 어느 정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과학 정도들도 많이 좀 어느 정도 돼서 이제 고등학교를 보내요. 실제. 그래서 뭐 그게 무슨 상 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중학교 때 미리. 시키죠. 여기 보면 그래서 어쨌든 심화학습 부분이 중요하다. 분당 지역에서. 그리고 뭐 이렇게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 보면 이 주요 대학, 이 주요 고등학교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고교 선택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그 뭐 낙생, 대진, 서현 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 보면 스카이 진학률이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 낙생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연대고대에서 65명, 물론 이거 중복 합격 포함된 겁니다. 중복 합격 있겠죠. 예를 들면 서울대 붙은 애들가 연대도 붙고 고대도 붙고 이러면 그거 세 명으로 벌써 친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쳐서 했긴 했는데 그래도 많은 거죠, 사실은. 여기가 한번 표 한번 좀 보세요. 지금 여기서 졸업생 24명이 있잖아요. 낙생고등학교 요거 표는 제가 찾은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졸업생이 24명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시 44명에서 여기 정시에 44명 있잖아요. 여기 24명 빼면 몇 명이에요? 20명이잖아요. 그 20명을 여기랑 더하면 재학생 수하고 딱 맞죠? 맞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수치가 그냥 가공된 수치는 아니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졸업생은 무조건 다 정시로 간 거예요. 그죠? 정시로 간 거예요. 그러면 실제 여기 정시, 낙생고등학교에서 정시로 그 서울대, 연대, 고대 간 게 여기선 지금 20명이고요. 수시가 21명이에요. 꽤 많이 간 거죠. 수시는 거의 대부분이 재학생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낙생고등학교에서 실제 보통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전형에서 애들이 그럼 왜 이렇게 내신 성적이, 그러니까 요 아이들이 그러면 요 수시로 간 21명이 이게 다 재학생이라는 숫자인데, 재학생들이잖아요? 요 재학생 숫자인데, 물론 저 중복 합격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저 아이들이 다 붙었냐?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실제 낙생고등학교 자체가 좀 이렇게 빡세게 시키는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 성적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과 면접을 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만 아주 우수하면 좋아요. 그리고 면접도 그때는 인성 면접을 봐요. 주로.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그래요. 정교권 아이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넌 정교권이고 우리 학교에서 너 뽑아줄 텐데 그때는 그냥 거의 인성 면접 정도. 그러니까 너 와서 어떻게 공부할래? 뭐 요 정도 묻는 거지만 종합 전형은요, 교과 면접을 봐요. 그래서 지문을 줍니다. 그래서 읽게 한 15분 이 정도 이렇게 읽어보게 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문제 풀게 교수 앞에서 설명하게 하는 거예요. 어렵죠. 종합 전형이. 그러니까 실제 내신 성적이 좀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러한 그 면접 부분들이 준비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능한 거죠. 이거 많이 보내는 거예요, 실제. 많이 보내는 거죠. 21명 정도. 대진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예요. 수시로 가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은 이쪽 부분은 대부분 저기죠.
재학생들이죠. 다 재학생 아니겠어요? 수시로 간 애들은. 재수생들은 다 졸업생들로 가는 건 다 정시예요. 얘네들은. 정시로 간 애들이니까 여기 수시로 보면 물론 중복 합격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한 10% 2등급 대 수치적으로 봤을 때 2등급 대 정도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가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죠. 한 10% 정도 아이들 이 정도가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종합전형의 어떠한 이러한 부분들이 분당 지역이 불리하다 내신이 불리하죠. 불리해요. 불리한 건 맞는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종합전형이라는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또 하나의 변수가 교과 면접이라는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과 면접. 물론 내신 성적이 안 되는 학생은 종합전형을 집어넣어봐야 안 돼요. 그건 맞지만 종합전형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교과 면접 부분들이 충실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교과 면접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문제 푸는 거예요. 수학 문제 풀고 과학 문제 풀고 이런 게 이제 교과 면접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죠. 이런 학교들이. 여기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죠? 보세요. 늘푸른고, 얕았고 이런 데보다 보면 여기는 수시가 안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이쪽 아이들이 높죠. 여기 보면 수시 인원 부분들로 여기 합격자 수를 비교해 봐도 여기보다 압도적이잖아요. 이거는 이 학교가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학업 역량이 높은 아이들이 들어간 거예요. 이 학교에. 그래서 간 거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가서 어쨌든 아이들이 좀 빡세게 공부하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결과적으로 수시에서도 이제 합격자들을 내고 있는 거죠. 의치한 의대에도 이제 관심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런 학교들을 보면 많이 보내요. 여기는 의치하는 수시가 훨씬 적죠. 이때는 이제 정시가 많아지죠. 정시가. 요 얘기 좀 제가 이게 왜 정시가 많냐 그러면 왜 이런 학교에서 이렇게 정시를 많이 보내지? 정시로 수시는 의치안을 수시로 가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 진짜 아주 최상위권 아이들이나 가능한 일인데 정시 인원이 많은 이유는 이런 학교에서 정시 인원이 많은 이유는 이 학교 아이들이 진짜로 좀 잘하는 수능에서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 그리고 실제 의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전체 그러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합해서 3,700명을 뽑아요. 전국에서 뽑는 이유는 3,700명인데 그 중에서 치대가 한 500명 정도 되고요. 치대가 한의대부터 얘기할게요. 한의대가 한 700명 정도 돼요. 대략 700명 전후 정도 되니까 한 700명 정도 되면 3,700명에서 700명 빼면 3,000명 남잖아요. 그 중에서 치대가 500명이에요. 그러면 2,500명이 의대입니다. 그 정도 인원이에요. 인원수로 보면. 그리고 의치대 쪽은 수시보다는 정시로 훨씬 많이 뽑아요. 수시보다는 정시로 훨씬 많이 뽑고 워낙 수시에서 최저 기준이 높기 때문에 정시로 많이 이월되기도 하고요. 이월되기도 하고 실제 정시하고 수시하고 비율로 보면 보통 한 5대5고요. 그러니까 지방까지 다 하면 한 5대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시하고 정시 비율이. 2월되는 인원하고 이러면 보통 한 6대4. 정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학교들이 이제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구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걸 비관적으로만 볼 거는 아니에요. 입학사정관 전형이 커지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그럼 이 지역이 내신이 불리하니까 이사 가야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쪽 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무슨 상산고나 용인자사 정도의 아이들이 막 모여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거기 내에서 상위권이 되면 실제적으로 훨씬 수시에서 합격할 확률이 커진다. 그 다음에 또 정시도 있잖아요. 정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시 부분, 수능 부분들도 또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실제.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제가 이렇게 표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야탁고등학교하고 낙생고등학교하고 합격자 수를 비교해 보면 확 다르잖아요.
분명한 건 야탁고등학교가 내신 따기가 훨씬 낙생고등학교보다는 좀 편한 건 맞아요. 상대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도 뭐 쉽다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여기보다는 여기가 내신 따기가 어렵죠. 그래도 합격자 수를 비교해 보면 훨씬 많잖아요. 그죠? 수시 합격자 수도 훨씬 많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까 제가 여기 했듯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러한 교과 면접을 봐요. 교과 면접. 보세요. 뭐 수학 다 보죠. 카톨릭대, 고대, 서울대, 시립대, 연세대, 인천대, 뭐 외대 이런 데 다 수학 다 봅니다. 뭐 다른 학교들 지금 여기 더 써 있어야 되는데 그냥 칸이 좁아서 그냥 제가 대략 얘기를 한 겁니다. 종합전형에서 물리 다 보죠. 뭐 화학 뭐 이런 거 보잖아요.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별로 특성에 맞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공대다 그러면 수학하고 물리 이렇게 해서 그거 교과 면접 보죠. 교과 면접. 어머님 생각하기에 교과 면접이 그냥 단순한 인성 면접 정도로 생각하시면 저는 좀 곤란하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 그러니까 지문을 가지고 학생이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풀고 설명을 하면 물론 교수님이 힌트도 줘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또 이렇게 좀 앞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약간 부추겨 주는 거죠. 얘기를 좀 못하면 얘기를. 그리고 그래도 어쨌든 학생이 정확하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학업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렇지 않으면 붙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논술같이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아도 거의 그 정도 버금가는 그러한 준비를 깊이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종합전형에 있어서도. 근데 그렇지 않으려면 이제 교과전형을 해야 돼요. 면접이 부담된다 그러면 교과전형을 해야 되죠. 전교권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교 1등, 2등 이렇게 하면 교과 면접을 피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부분의 그 학생들한테 해당하는 거는 이러한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보다는 대부분은 다 어쩌면 섞어서 논술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교과전형 하나에 논술 이렇게 논술 몇 개 이렇게 붙여서 쓰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왜? 원하는 학교가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뭐 더 낮춰서 막 쓰진 않아요. 아이들이. 수시에 있어서. 그래서 뭐 그 분당 지역의 어떤 현황을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막 불안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이런 그 교과 면접에 또 관문이 있다는 걸 반드시 좀 기억해 두시고 이걸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학교에서도 알아요. 학교에서도 내신 성적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학업 역량이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거든요. 학력 격차가 있는 거를 대학 관계자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교과부 입장 말고요. 대학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학생부 종합전형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가? 대학의 입장에서.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자사고들 있죠. 전국형 자사고. 그쪽 아이들은 공부 진짜 웬만큼 잘해도 내신 등급을 보면 뭐 4등급 막 이래요. 3등급, 4등급 막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냐? 그렇진 않아요. 잘 하거든요. 왜? 어차피 걔네들은 뭐 전국의 자사고가, 전국형 자사고는 10개가 있는데 그래도 10개, 다시 말해서 한 3,000명 이내 정도의 중학교 때 들었던 아이들이 거기 들어가는 아이들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내신 성적이 그 아이들이 거의 뭐 4등급, 5등급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뽑고 싶은 거죠.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한 중위권 대학 정도 되면 그런 애들 확 뽑고 싶죠. 와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아까처럼 교과 전형으로만 막 이렇게 뽑게 되면 거의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렇다고 걔네들을 정시로만 만약에 뽑으려고 하면 그것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선점해야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종합 전형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미에 맞는 거예요, 서로. 종합 전형이 되니까 내신 성적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으로 보겠다 이런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보겠죠. 이 학교 부분들도 보죠. 당연히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근데 그게 뭔가 그거를 그냥 학교를 노골적으로 봤다 이러면 또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접하는 거예요. 진짜 너 잘하나 안 하나 이렇게 확인하는 거죠.
하긴 하겠죠. 분당 지역 일반고는 근데 일반고는 좀 달라요. 상황이. 일반고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자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고는 일반고잖아요. 일반고니까 물론 지역적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뭐 반영할 수는 있지만 그걸 노골적으로 그렇게 쓸 수는 없거든요. 학교를.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종합전형에 지원하려면 웬만큼 내신이 돼야 돼요. 최소 하여튼 2등급 이내에는 들어가야 돼요. 2등급 이내에는 들어가야지만이 그래도 종합전형에 넣을 수 있고 그다음에 종합전형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러한 면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뒤집어져야 되는 거죠. 자기 학업 역량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실제.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정하면 제 결론은 이겁니다. 일단 우리가 문이과 통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진로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정해주면 좋다는 거죠. 아이가. 그렇잖아요. 문과를 갈지 이과를 갈지 최소한 이 정도는 정해져 있어야 되고요. 그 정도는 정해져 있어야 되죠. 그리고 좀 더 어떠한 군이 좀 정해지면 좋죠. 진로에 대해서. 앞으로 좀 그래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진로에 맞게 선행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아이가 심화학습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배워가지고 심화학습하는 학생하고 중학교 때 웬만큼 그래도 앞에 부분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심화를 들어가는 학생하고 벌써 출발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선행도 시켜가면서 그 다음에 심화학습 해나가야 되고요. 그래야지만이 학업 역량 부분들이 커져나가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키워나가는 게 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